조간 브리핑. 2015년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어제 북한군이 우리 측 지역에 폭격 도발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도발이었는데요. 국군은 대대적으로 반격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청와대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른바 전승절 기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6.25 한국전쟁 때 북한의 편에 서서 싸웠고 그 결과 통일이 무산된 역사에 비춰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군의 퍼레이드에서 박수를 치는 것이 국민 정서에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북한 공산군의 도발이 있었던 날 중국 공산군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점 혼란스럽습니다. 한편 광복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서 지뢰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오후에는 KBS 특별 생방송에 출연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르며 북한을 상대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일부 보수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연한 태도라면서 미래지향적 전략적 사고라고 칭송하지만 개념과 원칙이 없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행보로 보는 시각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합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꼽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보고하러 와? 내가 아는 걸 왜 당신이 몰라?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어제 낮 3시 53분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서 고사포 한 발을 경기도 연천 지역 야산에 발사한 다음 4시 12분 직사포 여러 발을 비무장지대 쪽으로 쏘았습니다. 북한이 화기를 동원해서 우리 지역을 직접 타격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 후 4년 9개월여 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한 지 1시간이 지나서 발사 지점을 향해 155mm 자주포 수십 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현재 중국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적당한 시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른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발표했는데요. 중국이 대대적으로 전승절 행사를 갖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중국은 이 행사를 통해서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 나라로 발돋움한 위상을 내세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으로부터 시작된 정치 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빕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금품을 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금품 수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1심은 금품을 제공한 기업 대표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은 금품 제공을 부인한 기업 대표의 법정 진술보다도 금품 공여를 했다는 검찰에서의 애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런 2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육부가 돈을 무기로 대학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아니 된다는 큰 뜻을 확인했습니다. 고현철 교수의 투신 자살로 부산대학교가 총장선거 직선제 복귀를 결정한 데 이어서 다른 8개 국립대 교수회가 직선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부산대 사태가 전국 국립대 총장선거 방식의 변화에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부산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빌라데미의 제공입니다. 대리운전 상식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안 가는 곳 없이 무조건 갈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정답은? 컴백홈 대리운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님 별점과 후기를 보고 부를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왁싱님 컴백홈 대리운전. 정답입니다. 이제 모두 아시겠죠? 대리운전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컴백홈 대리운전.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어제 오후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에서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휴전선 부근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준전시 상황인데요.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틀 안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북 사이에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단호하면서 절제 있는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작은 충돌이 심각한 교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휴전선은 말 그대로 휴전 상태로 대치하는 곳이죠. 자칫 큰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군과 정부는 얼마 전에 지뢰 폭발 사건 때 초기에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바 있습니다. 신속하지 못한 대응도 문제지만 과잉 대응은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북쪽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내건 것은 나름대로의 심각성을 표현한 것인데 북쪽은 이른바 최고 존엄, 즉 김정은 국방위원회 1위원장을 건드리는 확성기 방송을 아주 예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북쪽의 군사력을 앞세운 요구에 무조건 응할 이유는 없지만 갈등 고조가 확실한 확성기 방송을 무작정 계속하는 것이 능사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한겨레는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는데 헌정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였던 한명숙 전 총리가 희경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는 첫 전 총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눈물의 조사를 읽었던 한명숙 전 총리, 그해 2009년 11월이지요. 곽영옥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지 않았느냐라면서 검찰에 의해 기소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2013년 3월에 와서야 결론이 났는데 1심, 2심,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걸 1차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1차 사건, 검찰이 그야말로 똥볼을 찬 사건이죠. 자,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재판부터 이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하루 전에 딴 사건을 들고 나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이번에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1차 사건을 통해서 뇌물 받은 한명숙, 이걸 입증하지 못한 검찰은 한명숙이 뇌물 받은 것은 맞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건을 들고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을 그야말로 검찰이 탈탈 턴 거죠. 자, 이 사건이 바로 2차 사건입니다. 자, 근데 2차 사건은 이상합니다. 돈을 준 흔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한만호, 이 사람의 입만 증거였습니다. 한만호는 검찰 가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 한만호 씨가 말이죠. 재판정에 가서는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서 내가 말하긴 했는데 그거 사실 아니다. 이러면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심은 한명숙 전 총리가 이겼습니다. 무죄 판결 받은 거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한만호가 검찰 가서 한명숙에게 뇌물 줬다고 말한 거, 이거 아무래도 더 신빙성이 있다. 1심 재판정에서 뇌물 줬다고 말한 거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한만호가 말을 뒤집었지만
그거보다는 검찰에서 최초로 밝힌 거,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2심은 한명숙이 뇌물 받은 거 맞다 이러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이 이긴 2심 판결이 옳다라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한명숙 전 총리는 감옥 가게 됐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사 중에 5명은 검찰에서의 진술에 더 힘을 실어준 2심 재판 문제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다수 8명은 2심 판결 참 잘했네, 참 판결 잘했네 이러면서 박수를 쳐줬던 겁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1면을 보면은 한명숙 유죄, 거꾸로 간 공판중심주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아시죠? 사건의 시시비비를 공판, 즉 법정에서 가리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거의 읽다시피 하는 그런 재판은 하지 않겠다. 이 사건은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한명숙 유죄, 2년 수감 이걸 결정했지만 대법관들의 판단은 통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넘어온 지 약 2년 만에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했는데 반면에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은 3억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6면을 보면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의 견해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완벽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라면서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시했는데요. 5명의 대법관들은 특히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 진술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데다 수사협조의 대가로 한신건영, 그러니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므로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신문 사설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 나오니까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억지 쓰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한 전 총리는 2011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린다고 법원을 지켜세웠다. 야당도 대변인 논평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었다. 그러더니 이번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정치 판결이라며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말을 정반대로 바꾸니 야당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경향신문 한겨레도 보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그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경우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제1야당 대표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 부패 혐의로 죄인 처지가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법원 판결이 옳았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릴 경우, 그러니까 한만호 전 대표 같은 경우 검찰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 라고 했고 법정에 나가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준 바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렇게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진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다. 반대 의견 쪽에선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도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라는 점,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이들 5명은 2심 재판부가 한만호 씨를 직접 신문하지도 않은 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들의 결론은 증거 재판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사법정의의 대원칙이다.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적 금원을 언급했다.
당시 13명의 전원 일치였던 만큼 이번에 다수 의견을 낸 8명도 이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명숙 사건에서 소수 의견 쪽 대법관들이 이 법적 금원을 거론했다. 양승태,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대법관 이 8명은 한 달 사이에 사법정의에 대한 신념이 바뀐 것인가?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이 사설 뒷부분을 보면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부당했다라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또 앞부분에서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앞뒤 다른 거는 그 8명의 대법관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사설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용남 의원입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명숙 의원은 유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와 양심 앞에 자신은 무죄라며 자신은 정치보복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법을 존중하며 법을 지키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법 좋아하는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 정권 아래의 검찰. 네, 고성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거명된 여권 인사 8명 가운데 대선 자금 의혹과 전현직 비서실장들의 금품 수수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친박 인사 6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다 대부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아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과 함께 성환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사실과 대비하면 더욱 분노스럽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감옥 보내게 한 검찰. 한 전 총리를 어떻게 기소했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이번에는 10억 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보복성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 측은 또 한 번의 표적 수사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 기소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지난번 무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1심 결과는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고 기소했던 검찰이 또 완패를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부터 배척했습니다.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서로 달라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입니다. 이 추악한 정치 공작에 대한 단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술을 번복한 한만호 씨에게 화가 난 검찰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박주선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한만호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궁지에 몰린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가름될 위증죄 수사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도 모자라 최근 와병 중인 한만호 증인의 부본을 직접 찾아가 겁박했다고 합니다. 8순이 넘는 증인의 노 부모에게 검사가 직접 그것도 병 중인 분들에게 당신 아들이 진술을 번복해서 출소가 어렵다. 옥살이를 더할 수 있다는 요지로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만호 씨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말했지만 1심 법원에서 안 줬다고 말을 뒤집었는데 하지만 2심 법원은 안 줬다는 한만호 씨의 법원 진술을 무시하고 줬다는 검찰 진술을 인정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그리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인용된 바.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 생명을 끊어도 될 만한 범죄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로 하자투성이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판단한 말 못할 한명숙 전 총리의 범죄는 무엇일까? 그래도 저희들은 꿈을 키우던 어린 시절의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지막 꿈만큼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인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조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연결식을 지켜봤습니다.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c.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c.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경향신문 10면 보겠습니다. 검찰이 조준하고 있는 또 다른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의 초기 진술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검찰이 실수하는 바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에 관한 경찰의 자체 감찰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보고서를 확인하면은 다른 경찰관들의 최초 진술이나 변화 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사건 초기에 김용판 전 청장이 외압을 가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해준 경찰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김용판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국정원한테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압력을 받았다는 사람은 권은희 의원 혼자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권은희 의원 혼자 거짓말을 한 것처럼 지금 검찰이 몰아가고 있는데, 권은희 의원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의 외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댓글 사건 수사에 관여된 경찰관들을 감찰한 결과 경찰 내부 보고서를 증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증언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경찰관들이 경찰 수뇌부의 통제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최초 진술 등이 기록된 경찰 내부 문서를 확보하려 한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경찰 쪽에 알아보니까 검찰이 경찰의 자료를 요구할 때 2012년 12월이 아니라 2013년 12월로 잘못 표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죠. 2013년 12월은 1년 지난 시점이고요. 그 2012년 12월에 그때 김용판으로부터 외압 받은 바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최초 진술 아니겠습니까? 2012년 12월이요. 그런데 2013년 12월 자료를 보내달라, 검찰이 경찰에다 그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없었겠죠. 2013년 12월에 그런 보고서 없었겠죠. 예. 경찰은 검찰과 법원이 어떤 보고서를 원하는지 알면서도 그런 자료는 없다라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은희 의원 관련한 기사 한겨레에도 있습니다. 6면을 보니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랑스러운 피고인으로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그래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역시 철저히 수사되도록 철저히란 말이 또 반복되는군요. 철저히 파헤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뭐 그러려고 광주 시민들이 권은희 의원 국회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향신문 외신면 8면을 보겠습니다. IS의 야만의 칼에 맞서서 인류의 보물을 지키고 최후를 맞은 시리아 고대 유적 팔미라의 총책임자인 칼리드 아라사드 씨의 이야기입니다. IS가 점령하기 직전에 이 유물들을 옮겼단 말이죠. 이 유물들을 파괴하는 IS 아닙니까? 이 유물들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지로 옮겼는데 이 IS가 들이닥쳐서 그 유물 어디 갔느냐? 숨긴 곳 말하라 이렇게 협박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알 아사드 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는데 그러다 결국 참수당했다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기둥에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예. 유네스코가 깊은 애도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야만의 칼에 맞서서 인류 보물을 지키려고 애썼던 이분,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경향신문 10면도 보겠습니다. 대기업 2곳 가운데 한 곳은 신입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여전히 가족의 학력과 직업, 월수입을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는 이력서 항목에서 제외하라. 예,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10년 전에 나왔거든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사항을 묻는 회사, 이력서에 이렇게 가족사항을 넣으라는 직장과 직업과 학력을 묻는 그런 회사는 신세계, 롯데, 대림, 미래에셋, 동국제강, 아모레퍼시픽, KCC, 부영, 한진, 현대, 두산, GS, 심지어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포함되어 있군요. 또 묻지 말아야 할 신체 정보 질문, 그러니까 신장과 체중과 질병 여부를 묻는 회사도 있었는데 KCC, 부영, 그리고 앞서 공기업이라고 말씀드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답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것이다. 지원자들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가족의 직장, 직업, 학력을 묻는 기업들, 이 기업들 음서제 논란을 키운 주체 아니겠습니까? 음서제가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또 신면 보겠습니다. 4월 16일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죠. 세월호가 침몰된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는지 기록돼 있지 않다.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녹색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뭐 했는지 그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 이렇게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청와대에서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녹색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의 내용이 기록 안 됐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다는 겁니다. 그 중차대한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를 기록으로 안 남겼다? 이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업무 전화를 통해서 참모진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경우나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7시간 동안에 지시를 한 게 없어서 기록에 남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네, 경향신문 14면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던 3조 3천억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 또는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세 3조 3천억. 이게 사실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인데 이 3조 3천억을 깎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깎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수입이 팍 줄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정부는 뭐 망하든 말든 지금 방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한국일보 국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15면인데요. 중국 텐지낭 폭발 사고 현장 부근 바다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진과 함께 실려 있는데 말이죠. 혹시 이게 텐지낭 폭발 사고 때 독극물이 이 강물로 이렇게 유출이 돼서 수십만 마리가 죽은 것이 아닌가.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국은 그렇지 않다. 여름철에 고온이 유지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 최근 폭발 사고 이후 바다로 통하는 수문을 닫게 되니까 하천 부영양화가 심해진 게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이처럼 대규모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은 없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폭발 사고로 인한 독극물 유출과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현실화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발 사고 현장의 핵심 구역에 청산소다 농도는 기준치의 40배를 넘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호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같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낮에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해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28도, 대전 28도,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나들이 하기 무난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기상정보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박재현 논설위원의 한국 뉴스에 관심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 소개해드리면서 조간브리핑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변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 학생의 설명이다. 중국이 외래 문명을 수용하는 방식은 포괄적이지만 이중성을 갖고 있다. 자신들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갖고 흔쾌히 받아들인다. 자신들의 문화를 깨뜨리지 않는 범주 안에서 외래 문화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한류도 이 틀에서 봐야 한다라는 설명이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월적이지 못한 대상이 됐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중국이 기침만 해도 야단 법석을 떨게 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중국인들의 우월주의는 한껏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황해를 건너오는 부패한 정치와 무기력한 기업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중국 젊은이들은 한국의 이미지에서 창의성과 역동성을 지워버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조간브리핑 내일도 이어집니다. 토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